일본 공격기 부대는 함대의 상공에서 일사불란하게 공격 대형을 갖춘 후에 아직은 어두운 새벽 하늘을 헤치고 미드웨이 방면으로 사라집니다. 공격기들이 모두 출발한 후에 나구모 제독은 혹시라도 미 해군 함대가 미드웨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 정찰기들을 발진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중순양함 도네와 지쿠마, 전함 하루나, 항모 아카키와 가가에서 총 7대의 정찰기들이 부채살 모양으로 산기하면서 미드웨이 북동쪽의 해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무렵 미 해군 기동함대는 나구모가 혹시나 하고 정찰을 지시한 바로 그 위치에서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찰기들을 발진시키기로 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중순양함 도네의 사출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도네에서 발함할 예정이었던 2대의 정찰기 중에서 한 대가 예정보다 30분 늦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사소한 일로 보였지만 얼마 뒤에는 일본 함대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구나 7대의 정찰기에게 할당된 구역이 너무 넓어서 세밀한 정찰 활동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범위를 제대로 정찰하려면 최소한 2배 정도인 14대의 정찰기를 동원했어야 했었죠. 한편 미드웨이에서는 미군의 카탈리나 비행정들도 여명 속으로 연달아 날아오르면서 미드웨이 서쪽으로 퍼져나가 필사적으로 일본 함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일본 함재기들이 미드웨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일본 항공모함들의 위치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새벽 5시 30분경 드디어 한 대의 비행정이 일본군의 공격 징후를 발견합니다. 미드웨이에서 서쪽으로 2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구름 속에서 얼핏 보이는 일본 공격기들을 포착한 것입니다. 카탈리나 비행정은 즉시 미드웨이에 수백 대의 일본 공격기들이 접근 중이라는 경보를 보냅니다. 미드웨이 섬에는 이상이 걸렸으며 이 무전을 수신한 다른 카탈리나 비행정의 조종사들도 근처에 일본 항공모함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눈을 부릅뜨고 해상을 계속 살피면서 각자의 구역을 정찰하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정찰 정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일본 항공모함들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7기동부대 사령관 잭 블랙처 제독과 16기동부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플런스 제독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숨어 있었던 매복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항공모함들을 먼저 찾아서 최대한 원거리에서 선제 공격을 날려야 됐는데, 일본 항공모함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만약 일본 함대가 발진시킨 정찰기들에게 미 항모들이 포착되기라도 한다면 기습의 이점은 사라지고 피하고 싶어 했던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다급해진 플래처 제독은 요크타운에서도 정찰기를 날려보내서 일본 함대를 직접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플래처와 스플런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던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무렵에는 카탈리나 58번기가 먼 바다에서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여러 개의 흰 항적을 발견합니다. 초계병은 망원경으로 확인했으며 드디어 나구모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발견했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카탈리나 조종사인 하워드 에디 데위는 구름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일본 함대 상공으로 접근했으며, 카탈리나의 탐색병이 일본 함대 외곽에서 항공모함으로 보이는 2척의 함선을 확실하게 확인하죠. 거의 동시에 일본 함대의 대공 초계병들도 이 카탈리나를 발견했는데 즉시 구축함과 순양함에서 대공포화가 발사됐으며, 요격을 위해서 제로 전투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카탈리나 비행정은 더 이상의 접근을 포기하고 상공의 구름 속으로 숨었으며 이때까지 파악한 정보를 무전으로 알리게 됩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 항공모함들의 위치가 확인되자 이미 비상대기 중인 상태로 초긴장 상태였던 미드웨이 섬은 온통 북새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조종사들과 정비원 그리고 해병대원들이 모두 자신의 위치로 달려가고 있었죠. 잠시 후에는 미드웨이의 레이더 스크린에서도 150km까지 접근한 일본 공격기들이 잡혔으며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모든 항공기들이 즉시 출동합니다. 급강화 폭격기들과 일격기들이 연달아 이륙했으며 어뢰를 장착한 B-26 중형 폭격기와 폭탄으로 무장한 B-27 중폭격기들도 요란한 엔진 폭음을 울리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미드웨이를 출발한 항공기들은 일본 함재기들이 날아오는 방향을 약간 우회해서 카탈리나 비행정이 보고한 일본 함대 발견 지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와 동시에 미드웨이로 접근하는 일본 함재기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파크 소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 221 전투 비행대대가 모두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이 전투 비행대는 20대 정도의 F-2A 버팔로 전투기와 7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로 이루어진 혼성 전투기 편대였는데 미드웨이로 접근해오는 일본기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높은 고도로 날아올라서 매복 위치를 잡고 일본기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전 6시가 넘어가면서 미드웨이 해병대원들은 서쪽 하늘의 수평선에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일본 함재기들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상공에서 매복 중이던 미 해병대 와일드캣과 버팔로 전투기들이 일제히 강화하면서 일본 함재기들을 요격합니다. 순식간에 수십 대의 비행기들이 뒤섞여서 난전이 벌어졌으며 첫 번째 공격 패스에서 미군기들은 2대의 일본 공격기를 격추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호위 전투기로 따라온 36대나 되는 제로 전투기들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금세 역전됩니다. 날렵한 제로 전투기들은 미군 전투기들의 배후로 신속하게 돌아들기 시작했으며 기동성이 떨어지는 버팔로와 와일드캣들을 상대로 농락하듯이 후방의 공격 위치를 잡았죠. 제로의 조종사들은 진주만 기습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에이스들이 다수 포함된 정예 조종사들이었지만 미군 조종사들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었던 신참들이었으며 더구나 이들이 조종하고 있었던 20대 버팔로 전투기들은 제로 전투기와 맞서기에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한참 전에 일선에서 물러났어야 될 구식기체였지만 미드웨이의 전력 강화 작업이 워낙 다급하게 추진되면서 전투기가 모자라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미드웨이로 보내진 상태였죠. 깜짝 놀란 미군 조종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제로 전투기들이 기관 포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꼬리를 물린 미군기들이 필사적으로 제로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제로 전투기들의 화구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불과 몇 분 만에 미군기들이 한 대씩 검은 연기를 끌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공중전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공중전은 제로 전투기들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전투였으며 10분도 안 돼서 미군기들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27대의 미군 전투기 중에서 무려 17대가 격추되었으며 지휘관 파크 소령도 피격돼서 전사합니다. 간신히 전투 지역을 벗어난 10대의 전투기 중에서 8대는 크게 손상돼서 재출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 이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의 손실은 2대에 불과한 상태였죠. 이날의 공중전은 미군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기록적인 참패였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이 미군 요격기들을 일소해버리면서 위험 요인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99식 함상 폭격기와 97식 함상 공격기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며 미드웨이 섬을 맹폭합니다. 마치 진주만 기습 당시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었으며 사방에서 돌격해오는 일본기들이 미드웨이를 바다로 가라앉힐 듯한 기세로 폭탄을 퍼붓고 있었죠.
섬의 연료 저장고는 직격탄을 맞아서 검은 연기를 피어올렸으며 곳곳의 방어 진지와 건물이 폭탄에 맞아 붕괴됩니다. 뒤를 이어서 미군 전투기들을 몰아낸 제로 전투기들도 지상 공격의 가세에서 해병대 방어 진지에 기총소사를 퍼부어댑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원들은 일방적인 공습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들 용감하게 대공사격으로 응전합니다. 치열한 대공사격에 일본기들도 상당수 격추되었죠. 공격기대의 지휘관 도모나가 대위는 미드웨이 상공을 선회하면서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드웨이의 비행장에는 미군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었던 미드웨이 섬의 항공기들이 대부분 사라진 후였기 때문에 항공 전력을 최우선으로 괴멸시키고자 했었던 일본 공격기들은 미 항공기가 보이지 않자 이미의 표적을 향해서 각자 판단에 의한 폭격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미드웨이에는 유명한 종군 영화감독 존 포드가 촬영을 위해서 해병대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의 카메라에 이날의 전투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모든 공격기들이 폭탄을 다 써버리자 일본기들은 차례대로 귀한 코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지휘했던 도모나가 대위는 미드웨이 섬의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섬의 상공을 선회하면서 전과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도모나가는 미드웨이 섬이 일본기들의 집중 공습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의 활주로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항공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즉시 2차 공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전을 발신하게 됩니다. 일본 함재기들이 모두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참호 속에서 굳건하게 공습을 버티고 있었던 미 해병대원들은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에 나서게 되었으며 국기 개양대에 성조기를 높이 개양하면서 미드웨이 해병대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카탈리나로부터 일본 함대의 항공모함 2척에 대한 위치 정보가 전해진 새벽 5시 40분에는 플래처와 스플런스 제독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섬광 신호를 통해서 일본 함대를 공격하는 작전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정찰기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본 함대와의 거리는 대략 300k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대로 서쪽으로 항진해서 거리를 좁힌다면 일본 함대는 미 해군 함재기들의 최대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플래처와 스플런스는 즉시 기습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오전 7시 정각에 일제히 함재기들을 날려보내기로 했죠. 카탈리나 정찰기의 정보가 맞다면 니미츠 제독이 당부한 대로 미드웨이를 공습한 일본 공격기들이 함대로 귀환하는 타이밍에 미군의 함재기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며 일본 항공모함들은 귀환하는 함재기들을 모두 수용한 후에 다시 발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무방비 상태로 미 함재기들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일본 항공모함들이 2척이라는 것이었는데 나머지 2척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플래처 제독과 스플런스 제독은 모든 것을 운에 맡기기로 하고 절호의 선제 공격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16기동부대의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먼저 함재기들을 이륙시킬 지점을 향해서 서쪽으로 전속 항진하기 시작했으며 제17기동부대의 항모 요크타운은 발진시킨 정찰기들이 모두 돌아오는 즉시 서쪽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오전 7시 정각이 되자 맞바람을 맞으면서 함재기들의 출격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갑판에서는 엔진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 중이던 모든 함재기들이 순서대로 갑판을 박차고 출격합니다. 2척의 항공모함에서 70대의 SBD 돈트리스 급강화 폭격기들과 29대의 TBD 데바스테이더 외격기와 함께 호위 전투기 와일드캣도 20대가 연달아 이륙하게 되었죠.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정찰기들을 모두 수용한 항모 요크타운도
함재기들을 출동시켜서 공습 작전에 가세합니다. 한편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뇌격기들과 급강하 폭격기들은 카탈리나 비행정이 보고했던 일본 항공모함 발견 지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군기들 중에는 어뢰를 장비한 육군 항공대 소속의 B-26 폭격기가 4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보다 훨씬 높은 고공에서는 B-17 폭격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의 조종사들 역시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었던 신참들이었으며 미드웨이의 전투기들이 일본 함재기 요격에 투입되면서 어머 전투기도 없이 일본 함대를 공격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16대의 SBD 급강하 폭격기를 지휘하고 있었던 로프턴 핸더슨 소령은 속도가 느린 뇌격기들과 급강하 폭격기들이 우군 전투기들의 호위도 없이 제로 전투기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일본 함대 상공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출격이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소령은 젊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될지도 모르지만 일본 함대를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우군기들이 공격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들이 함재기를 발진시키고 있었던 오전 7시경에는 나구모 제독이 공격기 부대가 보고했던 무전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격기대의 리더였던 도모나가 대위는 2차 공격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되면서 나구모 제독과 참모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드웨이 점령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항공 전력을 파괴시켜야 했는데 이 무렵까지는 일본 함대가 출동시킨 7대의 정찰기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참모들은 미 해군의 함선들은 미드웨이 해역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위험 요인인 미드웨이 항공 전력을 괴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즉시 2차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항공모함에 대기 중이던 함재기들은 미군 항공모함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함 공격용 어뢰나 철갑탄을 장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함재기들의 무장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한 후에 미드웨이를 재차 공격해서 항공 전력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미 함대의 위치가 불확실하니 대비를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도 정찰기들이 한계점까지 비행해서 미 함대의 존재 유무를 확실하게 보고할 때까지는 대비를 풀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바로 이 순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공상황실의 장교가 미군기 출현의 급보를 전달합니다. 함대의 좌연으로부터 최초의 미군 공격기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TBF 어벤져 뇌격기 6대와 그 뒤를 이어 4대의 B-26 폭격기가 접근하는 것이 목격됩니다. 이렇게 적은 미군기들이 어머 전투기도 없이 제로 전투기가 방어하고 있는 함대 상공으로 그대로 날아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미군 조종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 항모를 향해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죠. 함대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경 12km 정도의 지역을 원을 그리면서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30대에 가까운 제로 전투기들이 이 미군기들을 발견하자마자 둥지를 지키는 말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입해오는 미군기들보다 요격을 위해서 덤벼드는 제로 전투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뇌격기 한 대에 제로 전투기 2~3대가 달라붙어서 사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TBF 뇌격기들은 불덩어리가 되면서 한 대씩 바다로 떨어집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이런 멋진 광경을 구경하던 일본 해군의 승조원들은 미군기들이 한 대씩 바다로 떨어질 때마다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아군의 전투기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 함대 근처에서 공중전이 벌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와중에 방어망을 돌파한 TBF 뇌격기 2대가 필사적으로 항모 희류를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2발의 어뢰를 투하했지만 이 어뢰들은 모두 빗나가 버렸으며 결국 단 한 대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간신히 미드웨이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함대 우측에서 아까끼를 향해 돌진하던 4대의 B-26 폭격기들도
두 발의 어뢰를 투하하지만 모두 빗나갔으며 이 중 두 대가 제로 전투기의 사격을 받아 검은 연기를 토하며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대가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추락하는 것 같다가는 간신히 다시 날아오른 후에 악각기의 함교를 향해서 자폭 공격을 결심하고 돌진합니다. 깜짝 놀란 악각기의 함장은 우현 전타로 희피 기동을 실시했으며 대공포화를 뚫고 악각기의 함교를 향해서 돌입하던 B-26 폭격기는 마지막 순간에 엔진 폭발과 함께 방향성을 잃고 스치듯이 빗나가면서 결국 바다로 떨어져 버렸죠. 이 자폭 공격에 놀라게 된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의 항공 전력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구나 요격작전에서 두 대 제로 전투기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전열에서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순간 다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미드웨이의 SBD 급강화 폭격기 16대가 수평선 위로 나타난 것이었죠. 함대 외곽에 포진했던 구축함에서 격렬하게 대공포화가 발사되었으며 외격기들을 모두 물리친 제로 전투기들이 급박하게 미군 급강화 폭격기를 향해서 벌떼같이 날아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번에도 미군기들은 호위 전투기가 없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나구모 제독은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드웨이 항공 전력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결국 나구모는 일본 함대를 노리고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이미 함재기들을 발진시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명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 함대 수련에 대비해서 대함 공격 무장을 하고 대기 중이던 함재 공격기와 폭격기들의 무장을 지상 공격용으로 교체하라는 것이었죠. 이 명령이 떨어지자 악각기와 가가의 갑판에서 발진 대기 중이던 97식 함상 폭격기들이 다시 경락고로 내려져서 항공 어뢰를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히리와 소류에서 대기 중이던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장비하고 있었던 대함 공격용 250kg 철갑탄은 일반 폭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갑판에서도 작업이 가능했지만, 악각기와 가가에서 대기 중이던 97식 함상 공격기에 장비된 800kg짜리 어뢰는 폭탄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갑판에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경락고로 이동시켜서 작업해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정비사들이 필사적으로 탄약고에서 폭탄을 운반해 와서 무거운 어뢰와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경락고는 온통 북새통이 됩니다. 이 교체 작업에는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죠. 한편 로프턴 핸더슨 소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 241 폭격기 대대의 SBD 폭격기 16대가 벌떼처럼 몰려오는 제로 전투기들과 일본 함대로부터 발사되는 대공포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항공모함들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비행학교를 막 졸업한 신참들이었기 때문에 급강화 폭격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핸더슨 소령은 급강화 공격은 포기하고 부하들에게 최대한 적의 항공모함에 가까이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수평 폭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죠. 돌입해온 SBD 세대가 항공모함 히류에 근접해서 폭탄을 투하했지만 히류는 원을 그리면서 방어 기동에 들어가서 폭탄을 피할 수가 있었으며 제로 전투기들의 집요한 요격과 거센 대공포화로 인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 와중에 핸더슨 소령이 조종하던 SBD 폭격기가 대공포화에 명중되었으며 그는 화염에 휩싸인 SBD를 몰고 항공모함 가가를 향해 자폭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국 조종성을 잃고 가가 근처의 바다로 떨어져 버렸죠. 핸더슨 소령이 장렬하게 전사하자 지휘관을 잃은 미 해병대 용사들은 분노에 불타올라 더욱 격렬하게 공격을 지속했으며 이들이 접근해 올 때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모두 원을 그리면서 선의 기동에 들어가야 했죠. 핸더슨 폭격기대의 공격은 무려 20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16대의 SBD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8대가 격추되고 나서야 나머지 기체들은 전투 지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한 SBD 폭격기들도 대부분 총탄에 맞아서 구멍투성이가 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미드웨이를 향해 날아갈 수가 있었죠. 결국 이때까지 미드웨이 공격기 부대는 큰 희생만 치르면서 일본 함대에 단 한 발의 어뢰나 폭탄도 명중시키지 못했지만
이 용감한 미군 조종사들의 돌격에 놀란 나구모 제독이 함재기들의 무장을 어뢰에서 폭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함대를 물고 늘어진다는 그들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었죠. 나구모와 참모들은 계속된 공습을 물리친 것에 한숨을 돌리면서 미드웨이에 대한 2차 공격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끈질긴 미군기들의 공격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일본 함대는 20대가 넘는 미군기들을 격추시켰으며 제로 전투기의 손실은 3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구모와 참모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만드는 무전이 전달됩니다. 사출기 고장으로 30분 늦게 출발했던 4호 정찰기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미드웨이로부터 방위 10도 380km 지점에 미 함선 열척이 항진 중이라는 것이었죠. 일본 해군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일순간 나구모와 참모들은 얼어붙게 되었으며 모든 무장 교체 작업을 중지하고 혹시라도 미 항공모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찰기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긴박감 속에서 불확실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었죠. 과연 정찰기 4호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하게 될까요? 영상 자료를 통한 미드웨이 해전의 리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